안녕하세요. 자본주의는 왜 멈추는가의 저자 한지원입니다. 이번 강의는 자본주의는 왜 멈추는가의 첫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소개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자본론을 16개의 질문을 통해 해설해 볼 것인데요. 이번 강의는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이 종말할까요? 요즘 한동안 굉장히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이 사라지고 일자리가 줄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엔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을 통해 한번 이 문제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기존의 경제학이 답하지 못했던 또는 여러 가지로 의견이 갈렸던 부분을 우리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을 한번 통해서 살펴보면 좀 더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차 산업혁명론 자체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4차 산업혁명론 자체가 좀 뒤죽박죽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구석이 굉장히 많은데요. 화면의 책은 세계적 경제연구소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2019년에 발간한 책입니다. 제목이 보시다시피 저생산성을 직시하자. 저생산성을 외면하면 안 된다. 오늘날의 저생산성 문제를 똑바로 바로 봐야 된다. 이런 제목의 내용인데요. 산업혁명이란 생산성이 급증하는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죠? 저생산성을 회피하지 말고 직시해야 한다니. 단순 이번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책만이 아니라 세계 유수의 경제기관에서는 이런 비슷한 제목의 책들이 저생산성 문제를 다룬 책들이 보고서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한편에서는 저생산성 문제를 다루는 연구들이 도대체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실 기계, 노동, 경제의 관계를 가장 처음 주목한 사람은 마르크스였습니다. 마르크스의 대표적인 자본론은 기계, 노동, 경제의 관계를 셋 사이의 관계를 아주 심도 깊게 분석한 책이기도 한데요. 마르크스가 150년 전에 자본론을 썼을 때는 1차 산업혁명이 막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마르크스는 이 기계, 노동, 자본주의라는 경제가 이 셋 사이의 관계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서 지금보다 오히려 더 깊게 본질적으로 분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그 얘기를 한번 오늘날에 들고 와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건데요. 노동가치론은 아까 말한 기계, 노동, 경제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 대전제가 되는 이론입니다. 비유해보자면은 물리학의 에너지 보존 법칙급이라고 할까요? 질문이 필요 없는 거죠. 당연히 전제하고 논리를 전개하는 건데요. 경제학에서는 희소성의 원리가 그런 원리입니다. 희소성의 원리라는 건 질문을 던지거나 부정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죠. 마르크스의 자본론, 마르크스의 경제이론에서도 노동가치론은 대전제를 이루는 건데요. 자, 그 노동가치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서 4차 산업혁명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동가치론이니까 노동의 의미부터 좀 봐야겠죠. 인간 사회는 서로 협동하며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생산을 조직하는 인간 관계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우리 노트북을 만들기 위해서 부품들이 세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지를 그려본 건데요. 복잡하죠. 노트북 하나를 만드는데도 이 정도의 분업이 필요합니다. 세계적 분업이 필요하죠. 사소한 책상부터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유튜브까지도 대부분의 우리가 소비하는 생산물들은 아주 복잡한 분업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사회란 이렇게 분업하는 인간들의 관계를 말합니다. 자, 이런 사회 속에서 필요한 것은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노력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죠. 인간이 노력해서 뭔가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류가 성장했던 방식이죠. 어떻게 보면 이 노력을 좀 더 효율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분업을 고도화하고 키워왔던 것이 인류 생산력의 원천이기도 했는데요. 자, 어쨌건 이 노력으로 자연자원을 가공해서 필요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자연자원은 지구가 만들어 놓은 곳이라는 겁니다. 인간사회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사회 외부에 존재하는 겁니다. 인간사회 외부에 이미 존재하던 것을 인간사회가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자원 그 자체는 인간의 노력과 무관합니다. 예, 이 점 먼저 기억을 꼭 해두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화 이후에는 생산물 중 일부를 생산에 재투입해 생산 능력을 높였습니다. 생산에 재투입되는 생산물을 생산 수단이라고 부르죠. 대표적으로는 기계와 건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계와 건물은 생산물 중 일부가 되돌아와서 투입되는 겁니다. 인간사회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이 있고 사회 외부로부터 있는 자연자원이 있는데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생산물 중 일부를 재투입해서 생산수단으로 이용해서 우리는 좀 더 많은 생산을 합니다. 자,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죠. 이 그림을. 이 그림을 그려보면은 인간사회라는 계획에서 이 사회적 생산물에 순투입되는 건 뭘까요? 예,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노동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간사회에서 생산을 한다는 것들은 이 생산에는 순투입물은 노동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한번 이야기를 좀 더 진행시켜 보죠. 그림을 여기 앞에 그림이 떠 있는데요.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아까 제가 한 말이 뭔지 좀 머릿속에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이시죠? 한번 잠깐 보시죠. 예, 좀 더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이렇게 사회적 생산에 투입되는 인간의 노력을 바로 우리는 노동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도 주의할 점 하나. 이 노력이 노동이 되는 것은 사회적 생산물에 관계할 때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회적 부담이나 협동과 무관하게 그냥 순전히 내가 그냥 필요해서 그냥 나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노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노력이라고 하면 됩니다. 또는 일, 그냥 내가 하는 일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노동이라 함은 이런 사회적인 생산물, 우리 사회가 분업을 통해서 생산한 그 노력을, 생산에 필요한 노력을 우린 노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 노동 생산물이 상품으로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상품이란 시장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되는 노동 생산물입니다. 또한 화폐와 교환되는 양으로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죠. 바로 가격입니다. 상품은 시장에서 매매되는 가격을 가진 노동 생산물입니다. 자본주의 상품 경제에서는 모든 사회적인 노동 생산물은 뭐로 존재해? 예, 상품으로 존재합니다. 자, 여기가 노동 가치론의 시작입니다. 상품인 노동 생산물의 순투입물은 노동입니다. 상품은 1원, 2원 같은 화폐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투입물은 결국 노동은 1원, 2원으로 추상화되면서 수량화 될 수 있습니다. 수천만 가지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노동이 이때부터 1원, 2원에 보편적으로 교환 가능한 수량으로 추상화되는 겁니다. 1원, 2원이 곧 노동의 추상적 수량을 나타내는 것이고 노동의 보편적 등가 관계가 1원, 2원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3강 내지는 3강 정도에서 한번 좀 더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노동이 사회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 즉 나의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 사회적인 노동이 될 때 이 상품 사회에서는 반드시 화폐적 관계, 1원, 2원이라는 화폐적 관계를 거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들도 있습니다. 노동이, 즉 나의 노동이 사회성을, 내 개인이
개인이 노동이라는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사회성을 얻게 되는 유일한 통로가 화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화폐적인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이를 물신 숭배 또는 화폐 숭배라고도 불렀는데요. 뭐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진 않겠지만 또 자본주의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사회성을 얻는 건 이 돈이라는 화폐라는 관계를 비껴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어쨌건 좀 더 이야기를 진행시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특징 중에 이제 두 번째를 살펴보면요. 생산된 상품을 순투입 요소인 노동의 소유자가 아니라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소유한다는 점입니다. 예로 생산되는 자동차, 우리 뭐 자동차 아시죠? 자동차는 그 노동을 지출한 노동자가 아니라 그 생산수단을 소유한 주식회사 무슨 땡땡 자동차 기업이 소유를 하게 됩니다. 뭘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생산수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산물을 재투입하는 건데요. 이 재투입되는 생산물을 소유한 사람이 생산물 전체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노동 생산물을 노동이 아니라 뭐 말하자면 기계가 소유하는 셈인데요. 생각해보면 이상한 거죠.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사회에서 워낙 익숙하게 살기 때문에 이러한 소유 법칙들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앞서 본 노동 가치론의 기본 구도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특정하게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만들어낸 법칙이죠. 자, 어쨌건 이때부터 이제 노동의 성격도 변합니다. 노동은 생산의 순투입 요소라는 지위가 은폐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산물의 소유자인 노동 생산물, 즉 상품의 소유자인 기계 소유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노동은 자연자원, 기계와 동등하게 투입 요소의 하나일 뿐입니다. 뭐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그냥 이쪽에서 보면은 그냥 똑같은 투입 요소예요. 이것이 경제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생산의 3요소, 뭐 기계 또는 자본, 토지, 노동이라는 3요소인데요. 이 3요소에 대한 보상이 기계에 대한 자본 소유자에 대한 보상은 이윤이고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은 지대고 노동에 대한 보상은 임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야기되는 거죠. 자, 노동 생산물의 순투입물인 노동은 이렇게 그냥 3요소 중에 하나일 뿐, 그냥 보상을 받을 뿐 하나의 존재로 이제 바뀌어버리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착취의 문제인데요. 노동 생산물인 상품의 소유자인 생산수단 소유자는 상품을 판매하고 생산 요소에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봤듯 상품의 가격은 순투입물인 노동의 수량적 형태, 다시 말해 임금은 노동의 일부를 지급한 것이고 이윤이나 지대는 노동에 보상하지 않은 미지급분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마르크스는 이 미지급분을 노동의 착취라고 불렀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착취할 권리를 자본이라고 불렀습니다. 생산수단은 이 착취를 통해 스스로 증식하는 것처럼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자본입니다. 자, 앞서 우리가 사회적인 생산물을 통해서 인간들 사이의 분업을 통해서 사회와 사회성을 획득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인간의 노력이 사회성을 얻어서 노동이 되는 걸 봤고 또한 특수한 어떻게 보면 소유 법칙이죠.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상품을 소유하는 법칙으로 인해서 바로 자본이 탄생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본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당연히 이윤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윤, 즉 미지급 노동을 더 많이 취득하려면 우선은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이 많아져야 됩니다. 뭐 기본 그냥 전제 조건으로 한번 비용을 더 후려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죠. 비용을 더 후려치지 않는 조건에서 보면은 자본의 능력이란 이 노동을 더 많이 생산에 투입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을 더 많이 추출하는 건데요. 자본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노동을 추출하는지를 자본의 생산성이라고 부릅니다. 국민계정에서 보면 당해년도의 순생산물을 고정자본 스톡으로 나눠 계산하기도 합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설명하지 않았는데 지대에 대해서 한번 짧게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대는 자연자원의 소유자가 가져가는 몫입니다. 그런데 토지와 같은 자연자원에 대한 소유권은 어떤 경제 법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수집 체렵 시절부터 목축 시절, 농경 시대 등 전근대 사회에서 오랫동안 폭력을 보유한 개인이나 집단이 힘으로 점유해 온 겁니다. 보통 이렇게 토지를 많이 점유한 집단을 왕족, 귀족, 또 조선에서는 양반, 지주 등으로 불렀죠. 그런데 노동 생산물도 아니고 노동을 지출하는 것도 아닌 오직 지구의 것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점유했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는 건데요. 지대란 형태의 소득이라는 것은 노동을 지출하는 것도 아니고 노동 생산물을 점유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류의 가장 원초적인 소유이자 재산 소유권의 토대가 폭력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또한 독특하기도 한데요. 산업사회가 되고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4차 산업혁명이든 뭐든 하여튼 뭐가 됐던지 간에 이 지대라는 것은 가장 원초적인 소득을 얻는 형태로, 소득을 이전받는 형태로, 착취하는 형태로 남아있습니다. 어쨌건 앞서 본 것처럼 지대는 가치의 창조가 아니라 이전일 뿐입니다. 소유 그 자체로부터 이윤과 임금의 일부분, 즉 노동의 일부분을 이전받는 것이죠. 그래서 지대가 증가하면 생산이 증가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대는 그냥 스스로 오직 소유의 힘으로 증가할 뿐입니다. 이렇게 소유할 오직 소유권 자체로부터 소득이 증가하면 이윤과 임금이 당연히 줍니다. 이윤과 임금이 줄어요. 그리고 이윤과 임금이 준다는 건 뭡니까? 아까 사회에서 보시면 그 사회에서 내부에서 만든 가치가 밖으로 외부로 더 많이 빠져나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 중에 일부는 이러한 지대 그리고 또한 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굴러가는 걸 지대추구 경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제학자가 인정하는 것처럼 지대추구 경제는 결코 경제 성장에 이롭지 않습니다. 마르크스의 이론으로 노동가치 이론으로 보면 더 분명히 왜 그런지 파악할 수 있죠. 자, 이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최근의 기술 변화가 만드는 경제 현상을 한번 다시 분석해 볼 건데요. 자, 노동가치론이 지금까지 살펴본 노동가치론이 이론적 근거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선 노동의 종말 같은 극단적인 전망은 당연히 기각됩니다. 이유는 곧 미지급 노동인데요. 노동이 없으면 이윤이 없고 이윤이 없으면 기업들이 기술 개발이든 자본 투자든 할 이유도 없습니다. 노동이 종말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종말한다면 먼저 자본주의가 붕괴해 버릴 겁니다. 물론 이런 일은 발생하기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노동이 감소하면서 동시에 기술 개발 유인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윤이 감소를 해버리니까요. 이윤이 감소하면서 피드백 효과로 노동의 종말이 일종의 말로 하자면 노동의 종말이 사실이라면 그것도 멈추게 될 겁니다. 자, 한번 우리가 뒤에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살펴볼 기회가 있긴 할 건데요. 한번 요것도 한번 요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한번 요런 상황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우리 2차 산업혁명이 진행될 때 흔히 말하면 마차가 트럭으로 바뀌는 거죠. 트럭이 바뀌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우리 역사 시간이나 드라마,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보셨던 그 시절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생산성이 우리 그런 운송의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합니다. 운송 부분에 있는 노동 생산성이 마차에서 트럭으로 바뀌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죠. 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을 때 증가를 했을 때 노동이 종말했나요? 운전이라는 노동이 종말했을까요?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죠. 마부의 숫자보다 운전기사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는데요. 생산량이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즉 운송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기 때문이죠. 운전기사의 노동을 추출하는 트럭이라는 건 운전기사의 노동을 추출하는 데 있어서 이전보다 훨씬 월등히 생산성이 좋았던 겁니다. 이런 게 산업혁명입니다. 자, 한번 지금의 상황이랑 한번 비교해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실증적으로 봐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의 노동 생산성 추이입니다. 만약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로 노동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면요. 당연히 우리가 뭐 생산이 엄청나게 감소한 건 아니니까 당연히 생산당 필요한 노동이 감소하니까 노동 생산성은 어떻게 돼야 되죠? 내려가야 되나요? 아닙니다. 당연히 크게 상승해야겠죠. 하지만 한번 그래프를 보시죠. 내려가네요. 예. 특히 2010년대 4차 산업혁명이란 이야기가 많이 돌던 시점부터 노동 생산성은 오히려 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노동 생산성이 하락한다기보다는 노동 생산성 상승의 속도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적당하긴 하겠죠. 어쨌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는 뭐 그 우리 4차 산업혁명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노동이 종말하면서 노동 생산성이 급증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노동 생산성 하락이 오히려 걱정이 시대죠. 즉 만약에 이런 국면이 이어지면 노동 생산이 계속 하락한다면 오히려 같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오히려 노동이 더 많이 필요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 역설적이죠. 그래서 진지한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론에 대해서 지나친 기술 낙관론 아니냐, 지나친 기술 낙관론 아니냐라고 실제 비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사정이 이러함에도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또는 디지털 기술을 갖춘 소위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세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기 때문인데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뭐 이런 기업들이죠.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큰 원들이 기업 가치가 큰 기업들인데요. 원이 클수록 기업 가치가 높다는 뜻인데요. 보시죠.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흔히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원 크기가 큽니다. 기업 가치가 커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시가총액도 물론이거니와 이익에서도 전통적인 기업들 뭐 예를 들면 GM이나 GE 같은 기업들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뭐 혹자 이렇게 분석하면 구글이 GM이나 GE 합친 것보다도 크다고도 하더라고요. 이제는 크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들 빅테크 기업의 이익은 앞서 본 지대에 가깝다는 게 바로 이 경제의 함정입니다. 이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가를 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도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의 소득이 지적재산권, 네트워크의 정보 독점, 광고료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 기업들의 수익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추가적 생산에 노동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지적재산권은 재산권 그 자체로부터 나오는 거고요. 네트워크의 정보 독점 역시도 사람들이 생산한, 우리 구글 보시면 아시다시피, 페이스북 보면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생산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자신의 네트워크에 가둬둠으로 인해서 일종의 이윤을 얻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들 디지털 기업들은 추가적인 어떤 생산, 예를 들면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를 한 카피를 더 한다든지 아니면 구글 검색을 더 한다든지 한다고 해서 그 생산에 추가적인 노동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순전히 소유권 그 자체로부터 이득이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노동이 아니라 소유권 자체로부터 나오는 이득을 뭐라고 불렀죠? 예, 바로 지대입니다. 토지에서 우리가 자연자원을 소유해서 얻는 지대와 이렇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일종의 소유권을 만들어서 그 소유권 자체로부터 나오는 이득은 같습니다. 원리는 같은 거예요. 지대입니다. 21세기의 지대를 어떻게 보면 21세기형 지대를 만든 게 빅테크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난 효과도 나타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대 추구, 지대가 많아지면 이 인간 사회 안에서의 생산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가치는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21세기형 지대를 추구하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성장할수록 나머지 경제의 성장은 오히려 낮아집니다. 빅테크의 승리는 그래서 낙수효과가 아니라 일종의 나머지 부분의 소득을 뽑아내는, 가치를 뽑아내는 시추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이라는 기업들이 21세기에 성장할수록 어떻게 보면 저성장,
그리고 어떤 다양한 경제적인 침체, 위기들이 더 심화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노동가치론으로 보면 두 가지 비밀이 풀립니다. 왜 4차 산업혁명이 이야기되면서 저생산성이 이슈가 되는 건지, 또 왜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이 감소한다면서 오히려 저임금 노동 같은 주변화된 노동에 대한 필요성은 오히려 저임금 노동은 더 증가하고 있는 건지. 4차 산업혁명은 사실 불황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일부 빅테크 기업과 이들에게 투자에 막대한 돈을 번 월스트리트의 알리바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동화나 기술 변화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제 생각에 과장됐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담론이 언제 확 일어났는지 봐도 이건 좀 알 수가 있는데요. 4차 산업 담론이 유명한 게 2010년대 초중반부터였습니다. 이때 뭐가 있었죠? 방금 사진에서 넘어가 버렸네요. 예, 월스트리트 점거운동 같은 불평등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운동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운동들에 너무 불평등한 거 아니야? 91%가 다 가져간다 라는 굉장히 비판 담론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유행했던 게 제2의 기계 시대니 디지털 경제 혁명이니 신경제니 하는 말들이 그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뭐 특별한 기술 변화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도 아닌데요. 점화가 된 거죠. 무슨 말이죠? 예, 은밀한 정치적인 목적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상해서 우리는 노동가치론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어려웠나요? 예,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죠. 오늘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경제 현상을 설명하면서 제가 노동가치론을 반복해서 다시금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리고 오늘 얘기한 노동가치론은 시간 관계상 또한 처음부터 너무 노동가치론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이야기들 다 쏟아부으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다 도망갈 것 같아서 압축해서 일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복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노동가치론의 가장 중요한 결론인 편향적 기술 진부 이론과 디지털 경제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